피터 린치는 발품을 파는 투자를 강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직접 관심 있는 기업을 방문을 했고요. 직접 도넛을 먹어보고 맛있고 잘 팔리는 것을 확인하고 샀고요. 자기 와이프가 스타킹을 계속 입는 걸 보고 그 스타킹 업체를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법이고요.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예, 못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요, 정말 50% 100% 주는 기업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고가 종목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투자 대가들이 자기만의 기법으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현재 주시장에서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듣는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토마토 투자자문 유성치 운용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목요일 장인데요. 오늘 시장 1890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 1891선이네요. 레전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맞게요. 시장 이야기부터 좀 풀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장세가 상당히 급박하게 좀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FOMC도 상당 기간 이제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그 문구를 삭제를 하고 인내심을 가지겠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내년 한 4월 달까지는 별 변화가 좀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예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의 흐름을 보면요, 금리 인상하기 전에 시장이 되게 주춤을 하다가 금리 인상 이후는 오히려 별로 충격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통상적으로는 별로 다를 건 없지만 워낙 돈이 많이 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냐의 부분을 본다면 만만치는 않은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에 유가가 급락했죠. 그리고 러시아가 최근에 금융안정대책 내놓고 기준금리를 무려 6.5%나 인상했습니다.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루블화의 가치 폭락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일시적인 영향, 충격 이후에 시장은, 그죠? 유가의 급락, 러시아에 크게 연동되지 않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연말 연초장에서 또 주도하는 흐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태가 근데 장기화되거나 돌발적인 악재가 좀 더 돌출되어 나온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전쟁을 한다든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상적인 위기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유가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이 자원 수출을 하는 신흥국들 대비해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다시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구간이죠? 베스트한 케이스를 보고 투자해서도 안 되고요. 워스트, 가장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서 투자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되 지금은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현금을 일정 부분 유지하시면서 철저하게 어디에 주목해야 된다? 그런 맞출 수 없는 변수에 주목하시기보다는 핵심적인 기업의 가치에 주목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트렌드 주도주의에 투자를 하신다면 시장 대비해서는 역시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터 린치가 자기 책에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상에서 10유타, 그러니까 10배 이상 오를 종목을 찾아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투자가들이 그 부분을 오해한다는 거죠. 저도 방금 전에 이제 광고가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다가, 무슨 마트가 장사가 잘 돼요.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어떤 음식이 맛있어요. 네, 라면이 맛있어. 그래서 모 회사의 라면이 맛있어서 샀는데 그게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 내용은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또는 그 라면이 맛있지만 전체 매출에서 그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실생활에서 어떤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투자하는 뜻이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지고서 그 기업을 제대로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을 사라는 자신의 조언이 시장에서 잘못 해석되고 있다. 어떻게 해석되고 있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쇼핑하기 좋다거나 좋아하는 제품을 만든다는 이유로 주식을 사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상점이나 제품 혹은 식당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분명 그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할 이유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냐? 가장 강조한 부분이 이것인데요. 이 회사의 수익의 전망, 그 제품이 잘 팔리고 그 가격이 잘 된다면 실제로 그동안의 분기 매출이나 분기 영업이익, 그리고 작년, 올해의 영업이익, 그리고 그 분야가, 그 사업이 그 회사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적자 상태에서 망하기 일부 직전 회사가 그거 하나 히트 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상태를 꼼꼼히 봐라.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가, 타사가 그런 사업을 또 같이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라고 했고요.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하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주관적인 생각, 보통의 투자가들은 어떠냐면요, 자기가 주식 100%를 들고 있으면 항상 달콤한 정보, 자기가 주식을 100% 들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이야기하는 정보들만 수집을 합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식을 100% 들고 있으면 자꾸 좋은 정보들, 입맛에 맞는 정보들만 찾아다니거든요. 뉴스도 그런 것들만 찾아봐요. 반대되는 뉴스를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논리를 맞추려고 그런 정보들만 찾아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이 100%고 또는 매도를 쳐놨어요. 파생 쪽에서. 그런 사람들 지수가 빠져야지만 수익이 나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명분을 찾습니까? 빠질 근거들만 찾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왜곡된 정보들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 중에서 자꾸만 자기 입맛에 맞는 정보들만 보다 보면 주관적인 그런 사고들이 개입되게 되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을 발굴함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죠?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하는 작업. 그죠? 대중들이 또는 외국인 기관들이 같이 좋아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을 사야지 민주가 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서 아무리 그 기업이 좋다고 해도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죠? 입맞춤 해주지 않으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루뭉실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 분명한 계획에 따른 매수 매도가 필요하다. 근데 보통의 투자가들은요, 어떻게 투자를 하시냐면요, 정보사 지점에서 직원이 권유해서, 이거 사보세요. 펀드 매니저가 권유해서, 그죠? 애널리스트가 권유해서, 정보 방송 보고 그냥 추천하니까 사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추천하니까 사서, 그죠? 그런 식으로, 그죠? 아무런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요, 그죠? 이미지만 보고 매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사놓는 거야, 그냥. 왜? 차트 하나 딱 띄워놓고, 얘가 지금 10만원 하다가 지금 3만원 한다. 싸지 않냐? 사라. 이러면 짝대기 몇 개 꺾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바닥입니다. 하면, 거래량 붙죠. 뭐 이렇게 그럴싸하게 포장해버리면,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사양산업에 돌입한 그런 기업들을 계속 추천하게 되고, 그런 기업이 또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일반 초보분들은. 그래서 그런 기업에서 또 매매하다가 처음에는 좀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등을 주는 척 하죠.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뭡니까? 실적이거든. 실적이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 또 꼬꾸라집니다. 한 6개월 오르다가 또 꼬꾸라지거든요. 그런 투자.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서는 내가 트레이딩을 해야겠다. 아니면 중장기 투자가를 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소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어떻게 해서 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매수하고 어떻게 해서 매도할 것인지 계획을 잡고, 그죠? 이 정도 목표가 밴드를 정해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 근거를 확인해 나가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식을 15년 이상에 오면서 만만치가 않죠. 20대, 30대 때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죠?
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그저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그때는 정말 막 매일매일 시장을 올렸었거든요. 매일매일 시장을 올리고 매일매일 전략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저 혼자서 계속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그죠? 개인 투자자가 이 시장의 흐름을 단기적으로 맞추려고 했냐? 너무 부끄러운 거죠. 네,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냐 싶기도 해요, 제가 진짜. 근데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좀 근시안적인 그런 전망을 하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지나서 나서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거나 저한테 맞는 정보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반대편의 그런 의견들을 무시하는 순간 시장은 저에게 큰 손실을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으셔야 되고요. 항상 계획하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나는 현금화를 50% 하겠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나는 주식 비중을 100%로 가겠다. 그것을 계속 철저하게 주입시키면서 매일매일 긴장하고 계셔야지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왠지 이거는 제가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뽑아와 봤어요. 책에서. 왠지 오를 것 같아서 혹은 다들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매수해서는 안 되며 그죠? 일반적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진짜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죠. 저도 그렇고. 단지 너무 올랐다거나 괜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좋은 주식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첫 번째는 정말 초보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고요. 예, 매수하는 부분 왠지 오를 것 같아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사요. 회사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옆에서 그냥 다들 이 종목 좋으니까 사봐라 하면 그냥 삽니다. 예, 이런 것들은 정말 초보분들이 하는 실수고요. 가장 조금 중수 이상 되신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두 번째, 너무 올랐다거나 괜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주식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에요. 저도 실수를 이 부분을 참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샀어요. 근데 이 기업이 10% 올랐어요. 근데 처음에 제 마음은 이 기업을 100%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산 겁니다. 그런데 단기로 팍 올랐어요. 근데 요새같이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이 불안해요. 그죠? 불안한데 이 기업이 올랐어. 10% 올랐어. 근데 제 목표가는 100%야.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불안하니까, 그죠? 한번 팔았다가 다시 잡아야겠다 하면서 팝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되면요, 탁 튀어올라요. 예. 그래서 2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2만 2천 원에 팔았는데 2만 3천 원에 딱 되어버리면 그걸 못 삽니다. 예. 심리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불안하다는 이유 또는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너무 적은 수익을 챙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100% 수익을 낼 기업을 5% 10%밖에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전체 계좌에는 큰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우리가 5종목을 투자한다면 거기서 한두 개가 100% 오르는 거예요. 50% 오르고. 그래서 전체 계좌를 20% 30%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손실 나는 기업들을 우리는 거꾸로 매매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수익 나는 애들은 빨리 끊어버려요. 새싹이 딱 진짜 멋지게 꽃을 피우려고 그러는데 꽃봉오리 쳐버리고요. 이쪽은 딱 대성 싶은 나무는 거죠. 딱 떡잎만 봐도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딱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쳐내야 되는데 안 쳐냅니다. 계속 지금 꽃이 시들어가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우리는 걸음을 주고 돈을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100% 오를 종목은 빨리 쳐버리고 이쪽은 계속 빠진다고 해서 물타기 하다가 나중에 손실만 키우고 전체 계좌에서 이제 수익 난 종목은 없고 손실 난 종목만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계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 관리가 전혀 안 되고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운용하시는 분들은 수익은 날 수는 있어. 초보분들은. 하지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극히 드뭅니다. 수익 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그죠?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 나는 사람이 더 없어져요. 네. 왜? 요행은 몇 달은 나타날 수 있고 1년은 나타날 수 있지만 행운은 그 행운이 매년 반복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매매는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지나가면요, 계좌가 계속 빵꾸납니다. 심지어는 거의 심지어는 거의 한 10년 지나면요, 반토막난 계좌들이 수두룩해요. 실제로 제가 운용을 요번에 맡아서 이렇게 계좌를 보면 그렇게 피해를 엄청나게 보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게
뭐 몇천만 원도 아니에요. 막 몇십억씩 굴리시다가 지금은 막 5억, 3억, 2억 남으신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돈이 있으면, 부자처럼 투자해야 됩니다. 예, 가난하게 투자하면 결국은 또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처럼 투자해야 되고 그런 마인드로 가야지 복리 효과로 인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요새 시장 흐름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피터 린치가 그 예전에 그 블랙 먼데이 때 그 1987년도 10월 달이죠. 그때 87년도에도 수익을 냈어요. 대단하죠. 왜? 하루 만에 월요일 날 시장이 22% 빠졌거든요. 네, 그런 장에서 이 사람이 하필이면 그 며칠 전부터 유럽 쪽에 여행을 떠났어요. 예. 유럽 쪽에서 여행을 떠났는데 월요일 날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시장이 이제 폭락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놀래가지고 뭐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막 전화로 지시하고 했는데 뭐 현금은 전혀 없고 거의 주식이 100%였던 상태였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자기는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 그 당시 한 달은 상당히 힘들었지만 견뎌냈던 거죠. 예. 그 펀드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 중에서도요, 정말 극소수만 네, 팔아달라고 폭락할 때 팔아달라 해서 빠져나갔고요. 나머지 분들 거의 90% 이상은 남아있었고, 그분들은 결국은 연말에 더 큰 수익으로 보답을 했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피터 린치가. 나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등락을 무시해야 된다고 본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망치지 마라. 여기에다가 또 뭐라고 했냐면, 현금이 10원도 없이 여행을 떠나지 마라. 자기는 이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기분 좋은 여행을 망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하든 급등하든 간에 결국에는 보면 우수한 기업이 성공하고 네, 열등한 기업이 실패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요새 장을 보면 뭐 이렇게 뭐 급락하는 건 아니죠. 뭐 2000포인트 근처 갔다가 지금 이제 1900 정도 이어가고 있는데 한 5%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만기 이후에 계속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죠? 게다가 내부적으로는 SDS 상장되고 제일모직 상장되고 하니까 돈이 그쪽으로 쏠려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지금 삼성그룹주 쪽으로 돈이 몰려가니까 재미가 좀 없는 상태고요. 또 개별주들은 잘 가다가 최근에 보면 사물인터넷주나 뭐 이런 것들만 좀 잘 나가지 나머지는 보면 크게 급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장이긴 한데요. 제 판단에서는 이번 위기를 그래도 잘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문제는 조금 더 사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연말 이가 지나가고 나면 자금의 흐름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터 린치라면 우리가 피터 린치라면 어디에 투자할까를 우리 고민해 본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물 인터넷 쪽을 조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물 인터넷 하면 뭐 반도체 업체도 뭐 사물 인터넷 때문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이제 최근에 잘 나가는 종목들 중에서 본다면 엔텔스, S넷, 기가레인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어느 기업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는 어떤 기업이 매력적인지가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죠? 한번 골라보세요. 다음 주에 제가 정답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실적이 좋고 상대 기업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연구해 보셔가지고 정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한번 골라보시면 같이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명언 한마디만 남기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빅터 스프란데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전설적인 투자자갑니다. 상당히 큰 수익을 냈던 사람인데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약세일 때 사고 강세일 때 팔아라. 매수 포지션을 잡듯이 매도 포지션도 기꺼이 잡아라. 매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를 때 흥분해서 사지 말고 강세일 때 팔고 시장이 빠져가지고 공포스러울 때 자기가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종목들이 싸게 거래될 때 그 기업을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정말 맞거든요. 쫓아가서 수익 난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공포를 분할로 매수해 갔을 때 한 달, 두 달 후에 큰 수익으로 보답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연말장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 랠리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오히려 우리는 역발상적으로 연말 랠리는 없지만 이런 가격 조정 기간종을 통해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지금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 안 좋은 기업 사지 마시고 좋은 기업, 그죠? 좋은 기업, 유능한 기업을 사신다면 연초에는 또 한번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금요일에 뵐게요.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를 매 시간 듣고 있습니다. 레전드가 많은 얘기들을 들려주고 있죠. 자,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신다면 시장의 등락은 무시하고 그 기업의 분석에 철저했을 때 보다 확신을 가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시간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물인터넷주에서 어떤 쪽을 피터 린치가 결국 공략하게 될지 그 퀴즈 정답 정말 궁금해지시죠? 다음 시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삼성전자를 분석했던 연구원이 삼성전자가 1월에 배당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전망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배당 정책이나 주주 환원 정책,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가시화되는지 제일모직 상장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